아니 왜 배우가 출판사를 해? 나의 운은 여기에 다 썼구나. 저는 얼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네. 얼마 받으셨어요? 저 40만 원 받았어요. 좀 진짜 좋아요. 근데 파면은 캐스팅 안 했대요? 다음 것도 안 할 것 같던데. BTV 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영화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배우로 나오실까, 어떤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실까 늘 놀랍기도 하고 또 감탄스러운 그런 배우분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것으로 또 저희를 놀라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민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민입니다. 파이하키 방송 시작하면서 또 이제 배우분들 본격적으로 모시게 되면서 박정민 배우님 굉장히 빨리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이 바로 이제 그날이 된 거고요. 네네. 특히 올해는 책과 영화 그렇죠. 사이에서 이렇게 접점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파이하키라는 공간도 사실은 책하고 영화가 만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쪽 면만 보통 그렇죠. 봤었던 것 방송에서. 같은데 이쪽 면의 그 구조들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런 공간.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시는데 아까 저 뒤에 있는 약간 미로 같은 공간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길이 있길래 한번 가봤는데 진짜 무슨 미로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모조리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와 좀 겁도 났어요. 저는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독대를 하면 내 미천이 다 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겁이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출판이든 영화 쪽이든 이제 약간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고 양쪽 그렇죠. 모두에서 다 출판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출판인으로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모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잠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대로는 완주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기도 하면서 또 컨셉이나 이 기획적인 측면에서 이 특히 이제 박정민 대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책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다룰 거고요. 또 미리 부탁드린 대로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물론 책 이야기도 귀하지만 영화 얘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박정민 씨의 그동안 나오셨던 굉장히 멋진 연기들을 제가 하나씩 좀 검명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요? 전 둘 다 얘기해보고 싶어요. 배우로서 이 공간에 와보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었는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사실 두 이야기 다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왔죠. 사실 뭐 타짜시잖아요. 타짜에 나오시기도 하고 1타 2매 하나 때려서 두 개를 갖고 오는 그런 지금 맞습니다. 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여름 완주 제목부터가 굉장히 싱그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요즘은 이제 출판사에서 내게 된 그 작가들 혹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일도 본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민 배우는 그러면 출판사 대표가 됐을 때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궁금해졌거든요. 첫 여름 완주는 어떤 책이라고 소개하시나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듣는 소설이라고 부르고 기존의 오디오북은 이미 쓰여진 책을 어떤 업체에서 선정해서 성우 한두 분께서 쭉 읽어내려가는 형태라면 저희는 애초에 오디오북을 만들 거를 염두에 두고 쓰였고 그래서 여러 배우들이 그 인물들의 역할을 맡아서 마치 라디오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그런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행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듣는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독자들이 약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오디오북이 좀 시장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조금 작죠 아직은. 그리고 약간 그 오디오북이라는 것 자체가 책이 메인이고 약간 거기에 이제 붙어오는 부가적인 어떤 콘텐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듣는 소설이라는 것이 애초에 기획에서부터 중심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기획하시게 됐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홍보 시작할 때쯤에서.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나면 저의 명분이 좀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 어떤 듣는 소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명분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원래 시각장애이셨는데 중증은 아니셨어요. 약시 생활이 가능한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근데 어쨌든 시력에 장애가 있으시니까 어느 날 사고가 나신 거죠. 네. 예, 그 눈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그 사고가 또 눈으로 온 거예요. 계단에 눈이 찧어서 그나마 보였던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신 거죠. 그래서 도시 생활을 이제 못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죠. 예. 그때쯤 근데 제가 저희 출판사 무제에서 첫 책이 나왔어요. 살리는 일이라는 첫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만든 책이 나왔는데 아, 그러네요. 네, 선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보실 수가 없으니까 아주 바늘구멍 같은 시야로만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상심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을 내가 만들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선물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문득 들려드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이왕 들려드리는 책을 만들 거면 내가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아버지한테 들려드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미 뭐 가족들의 상처는 조금 치유가 된 상태였고 재미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 애초에 오디오북 만들 거면 네. 나는 소설을 좋아하니까 네.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면 어떨까? 어쨌든 나는 영화 배우고 내 주변에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배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볼까? 그렇게 되면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눈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기획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점자책이 있고 오디오북이 있는데 네. 제가 또 마침 그 시기에 소리 마소리라는 오디오북 낭독 봉사 같은 게 이거를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실태를 알게 된 건데 저희는 어떤 책이 재밌대라고 하면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네.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점자 보급률은 제가 알기로는 뭐 10% 내외 뭐 이 정도라서 사실상 만들어진 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흘러가는 책들이 되게 극소수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어쩌면 제가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글도 잘 쓰시잖아요. 저요? 출판이 되기 전에도 이미 굉장히 저자로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잡지에 연재를 오래 하셨고 그렇죠. 4년 그걸 모아서 네.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으로 내셨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책에 담겨 있는 그 에너지나 열기 같은 게.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박정민 씨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그렇겠지만 엄청 유머러스 하세요. 글 자체도. 네. 근데 그 쓸만한 인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버지 얘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어머니 나와요. 얘기도 있고. 네네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많은 아들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네. 박정민 씨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이제 애틋한 개인적인 것에서 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네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 처대로 완주를 읽는 경험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더군다나 그 김금희 작가가 워낙 그 대사를 원래 맛깔지게 너무 잘 쓰시는 분인데 네네. 아예 대사가 중심이 되는 그 소설인데다가 분명히 나는 읽는 소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듣는 소설로 만들어질 걸 염두에 둬서 사운드에 대한 예, 맞습니다. 지문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원래 밤의 숲이 품고 있던 여름 여치들의 청아한 음색과 가지와 가지를 옮겨가는 밤새들의 날개짓과 여린 가지를 우르르 들추다 내려와 열매기를 먹먹하게 하는 골짜기 바람 외에도 달을 비추기 위해 기꺼이 더 어두워진 연못의 물결 소리, 뾰족한 전나무 잎들이 공기 중에 긋는 투명한 빗금 소리, 흙 알갱이를 짚으며 땅벌레들이 길을 찾는 소리, 부후된 통나무 껍질을 쪼개며 버섯이 피는 소리, 이불이 펼쳐지듯 다만개가 너르게 이동하는 소리, 그러다 어저기와 열매 위로 내려앉는 소리, 그렇게 밤이 존재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걸 또 상상하게 되고 네. 또 실제로 나중에 오디오로 만들어진 그 듣는 소설을 들었을 때 네. 이게 이렇게 됐구나는 어떤 굉장히 양쪽을 모두 즐기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개인적인 효자 아들로서의 시작이 민망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출판계의 시도가 됐어요.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조심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배우분들을 섭외를 하는 과정들도 있고 음악 감독을 섭외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겠네요. 사실 제가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부분들이 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출판사에서 자기들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거나 어쩌면 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포기했던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 출판사들에서 과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볼까. 분명히 안이 꼽게 바라보는 회사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제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사실 남의 눈치 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아직도 좀 궁금해요. 다른 출판사들에서 이 무제라는 출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전 아직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를 제외한 뭐 작은 출판사들은 출판 일을 하다가 혹은 전업 작가인 사람이 뭐 어쨌든 곧 출판계에 있던 분이 나와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대부분의 출판사일 텐데 갑자기 대뜸 영화 배우가 와가지고 나 출판사 할 거야 하고 와서 막 영화 배우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프로젝트를 막 하니까 약간 불공정 게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막 손수 나서서 뭔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출판사를 만나러 가야 되거나 하면 눈치가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려나. 얼마 전에는 큰 출판사에 한번 갔었는데 막 이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되게 대단하시고 부러워요. 근데 저희 혼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거 못하냐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괜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농담 삼아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늘 좀 그런 것들이 좀 눈치가 보여요. 조기 축구 하러 아침에 나갔는데 메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메시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 선수가 내 친구들이야 하고 막 메시, 호날두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축구하자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최근 뭐 그런 영상 화제가 됐잖아요. 동네 학교에 운동회에 갔는데 이모가 육상 선수로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뛰는데 막 반바퀴 차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드리면 어쩌지라는 혼자만의 어떤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위로를 좀 얻었던 것이 어떻게? 저희 옆에도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출판사.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그 대표님께서 가끔 저를 초대를 해주세요. 자기 책 나온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분도 1인 출판사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 밤에 한 10시쯤이었어요. 항상 밤에 저희는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대표님 잠깐 저희 사무실로 좀 와달라고 해서 커피 한잔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출판사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박정민 대표님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셨냐고.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하더라. 칭찬들을 좀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위로를 좀 받아가지고 조금 그나마 그때 좀 힘이 됐었어요. 괜히 이게 막 분탕 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희 매드클라운도 이제 노력하는 천재라는 노력의 천재. 박정민 씨에 대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화인들에게 박정민 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성실함에 대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부러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출판사에서는 웬만하면 못할 기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출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책 소개 같은 걸 하니까요. 사실은 리그가 출판이 굉장히 작은데 영화 쪽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박정민 씨 같은 스타가 이렇게 출판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뛰어들어서 심지어는 이름만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에서부터 발송까지 다 책임져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부러움보다 고마움이 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출판 쪽에서는 지금 활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작은 길 하나를 만들어서 증명해 보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업이 있잖아요. 출판사로 돈을 막 벌지 않아도 저는 딴 데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네.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만들게 되면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그 2차 콘텐츠들을 계속 좀 생산을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도 내가 즐길 수 있고, 하다못해 MD 상품으로도 즐길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준비하는 뭐 전시회로도 즐길 수가 있고, 네. 오디오북으로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것들을 건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출판업계에서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활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리스트나 요즘 뭐 논의되는 어떤 정도나 이런 걸 보면 그런 활로를 진짜 만들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오디오북이 아무리 물론 전문가라 하더라도 성우 한두 명?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서 쫙 낭송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 듣는 소설계의 블록버스터예요. 김의성 씨 나오죠. 엄정화 씨 나오죠. 무슨 배성호 씨 나오죠. 맞습니다. 야, 이분들을 다 제 생각에는 다 출연료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출연료를 다 주면 네. 만들기 전에 폐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줄 수는 없었고 배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한 10만 원이라도 됐다고 꺼지라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재능 기부로 찾아와 주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에서도 연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리딩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리딩을 정말 그 유명한 영상, 그 올드보이의 최민식 선배님처럼 한 거죠. 그 녹음 부스에서 얼굴을 보고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영화 촬영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리딩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리딩을 진짜 못하겠어요. 그 읽는 거를. 아니, 그 피식대학에서 그 오디션 한 거 보면 그건 완전히 다르지만 엄청난. 그거는 이제. 와,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예, 주기적으로 한 3번쯤 봤어요. 네. 그거는. 뭐 오디션이지만. 오디션이죠. 예, 뭐.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참 즐기면서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리딩은 진짜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내 눈앞에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배우들이 다 녹음 부스 안에서 다 혼자 녹음했거든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밖에서 연기해주고 제가 상대 배우 연기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 연기하는 게. 근데도 그렇게 막 해내시는 그 배우들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연기적으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녹음하는 과정에서 특히 뭐 의성 선배님, 정화 선배님 성우형 뭐 이런 선배님들 연기하실 때는 진짜 이래서 선배님인 건가라는 어떤 경지를 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후배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배우들이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 선배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한마디 한마디 툭툭 하시는데 감독의 마음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캐스팅한 배우가 이렇게 해주면 이런 느낌을 받으려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줄 것도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저는 의성 선배님 하실 때가 진짜 놀라웠는데 의성 선배님 하실 때는 심지어 옆방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막 그 윌라의 직원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구야 하고 오신 거예요. 와서 듣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도 연기인데 오디오북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톤의 연기라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저는 좀 있었어요. 의성 선배님 하실 때. 의성 선배님은 3가지 역할을 녹음하셨었는데 그 너무 특유의 그 톤이 안정적이고 좋아서 2가지 녹음한 걸 뺐어요. 그 다른 분이 다시 와서 녹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버스 기사로 처음에 나오시다가 구회장으로 나오시다가 중간에 매점 주인으로도 나오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구분이 되는데 버스 기사가 구회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매점도 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좋은데 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도 이제 오디오북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건 아니고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당연히 다 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들었는데 약간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더군다나 이제 박정민 씨가 떠올라서 이건 뭐 그냥 조금만 더 하면 영화가 되잖아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도 혹시 하시죠? 하죠.
어떤 영상화를 하는 것도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조금씩 제작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이렇게 피팅하는 단계군요. 네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라, 읽어보셔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책으로만 봤을 때랑 또 들을 때랑은 또 조금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작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들어보면 아마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큰 돈을 들이는 영화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구성 자체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하나의 작은 영화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방식도 요즘 영화 시장에서 어쩌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자분들 꼬시고 있습니다. 네, 문학과 영화가 만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의 다면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이제 듣는 소설을 이제 시리즈로 낸다고 하시고 사실상 이제 1권으로 나온 건데요. 1번 타자부터 김금희 작가예요. 그렇죠. 김금희 작가는 지금 항공분단에서 가장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보고 저도 굉장히 팬이고 이런 상황인데 김금희 작가를 아니 어떻게 섭외한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놀라워요. 저 아직도 놀라워요. 원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냥 김금희 작가한테 저희 첫 책 살리는 일 그 추천사를 써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회사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워낙에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었으니까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고 누가 제일 이 프로젝트의 문을 가장 잘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까 선생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사 저는 그 김금희 작가님의 대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애의 마음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나는 대사가 많은 소설을 원하는데 김금희 작가님이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 사항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또 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사실 샌드 누르는 순간 포기했어요. 안 해주겠지. 추천사야 짧은 거니까 해줄 수 있어도. 그렇죠. 장편 소설 하나 쓴다는 거. 작은 이 회사에 몇 개월이 노고가 들어가는 글을 이 작은 회사에 준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가 될 줄 알고. 그냥 여기에서 믿을 만한 건 대표가 그 유명한 사람이다 정도인 건데 그거 하나로는 원고를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제가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보내는 순간 포기하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답장이 왔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계약서를 쓰자. 묶어놔야 된다. 거봐요, 불공정 계약이라니까. 불공정 게임이라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김금희 작가님하고 일하고 싶은 출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그 취지를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뜻이 있으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 책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종이책을 만들어서 비장애인 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해보고 싶고 딱 하나 요구하신 게 시각장애인 분들 사이에 만약에 듣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책을 들으시고 토론하는 어떤 장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곳이 있다면 주선을 좀 해줄 수 있냐. 그게 한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었어요. 주선하고 한다는 건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듣고 그분들한테 여쭤도 보고 하면서 이 소설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당연하죠 하고 이제 바로 주선해드리고 저는 그때 아마 그러고 나서 하얼빈 측으로 라트비아로 떠났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서 원고를 받은 거죠. 그게 벌써 2년이나 된 프로젝트군요. 그렇죠. 22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2년 만에 원고를 받고 원고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이제 책이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찍고 오셨는데 이런 큰 산 소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주인공은 이제 손열매라는 맞습니다. 성우를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우면 목소리가 안정돼야 되는데 막 떨리면서 제대로 직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더군다나 많지 않은 자기의 돈을 절친이었던 룸메이트였던 언니가 나쁜 말로 떼먹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돈을 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언니의 이제 고향이 어디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팔당댐 너머에 있는 그 언니의 고향집을 향해서 가서 언니의 엄마를 만나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집이 하필이면 장의사였고 동네에서 이제 매점을 하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 이제 알바로서 눌러 앉으면서 그 여름 동안 겪는 이야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제가 소설을 보면서 뭐 김금희 작가의 소설이 다 재밌지만 소설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책 넘어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거기다가 대사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김금희 작가의 가장 그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가
유머러스함하고 그렇죠. 또 생동감 이런 네네네.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사실은 의뢰했다가 이 뜻에 맞더라도 소설이 왔을 때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뭐야 경애의 마음보단 떨어지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처음 딱 와서 받아보시고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거를 네. 그 뉴토피아라는 시리즈 촬영 현장에서 받았어요. 아. 메일로. 쉬는 시간에 이제 촬영 오케이 나고. 전체가 한꺼번에 왔어요? 네. 아니요. 한 3분의 2 정도가 왔어요. 받아보고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한 3페이지만 몰래 그냥 이렇게 계속 촬영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눈치 보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보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린 열매 나오는 부분부터가 할아버지랑. 네, 할아버지랑 네. 이게 뭐지? 하고 진짜 꾹 참고 그날 촬영 끝나고 숙소에 가서 그거를 다 읽었는데 그 해 나의 운은 여기에 다 썼구나. 다 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사실 작가님의 소설 중에 경애의 마음도 너무 좋아하고 네. 특히 전 또 복자에게도 복자에게 굉장히 좋죠. 좋아하거든요. 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이런 걸 주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좀 느낌이 다른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의 훨씬 더 경쾌해. 네, 그렇죠? 경쾌한 네. 그런 류의 소설이 왔는데 이거 내가 녹음을 이제 만약에 하고 오디오북으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출판사를 4년 정도 놀았을 때예요. 거의 네. 책 하나 내놓고 네. 거의 놀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뭔가 나 이제 이걸로 일어설 거야 하는 그 어떤 열정 같은 게 갑자기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 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완고가 왔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로 진행해야지 하고 캐스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진행시켜 이렇게 된 거군요. 진짜 바로 진행시켜. 이거는 네. 뭐 작가님한테 뭐 가타부터 할 말도 없고 그냥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원고만큼만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름하면 성장 소설들 많이 떠올리고 그렇죠. 네. 사실은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약간 로드무비처럼 보이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네네네. 서대롬 완주라는 그 완주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당연히 이제 완주했다는 그쵸, 그런 완주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런 면에서도 흥미로웠는데요. 네. 사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는 면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박정민 씨는 어떨까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일단 시작부터 짐 캐리의 마스크 얘기 마스크가 나오는데 나오죠. 네. 제가 예전에 쓸만한 인간 읽었을 때 거기서도 마스크 얘기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거기서도 어렸을 때 짐 캐리에 완전히 푹 빠져서 맞아요. 예. 마스크 뭐 에이스 벤츄라를 보셨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네요. 그게 또 이렇게 만나네? 이런 작가님이 그 약간 저가 하는 그 프로젝트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소재들을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비디오 가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라서 김금희 작가가 무슨 외국 배우한테 편지도 썼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뭐 팬레터를 이렇게 막 외국 배우한테도 쓰기도 하고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어린 소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점이 좀 돼서 네. 계속 중요한 소품과 오브제와 혹은 의미로 좀 쓰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그래 이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네. 막 내가 오랜만에 듣는 마스크나 막 네. 천밀밀, 그러네요. 뭐 로마의 휴일, 길도 있고, 길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겁이 나는 게 이제 저작권 괜찮나? 라는 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천밀밀은 또 이렇게 대사도 있잖아요. 대사들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백방으로 막 저작권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또 이제 안심하고 그 다음에 더 사랑하게 됐죠. 이 영화들이 나오는 이 장면들을 더 막 애틋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정민 씨의 활동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보면서 무슨 소리야? 책을 냈어? 근데 저자가 아니고 대표야? 출판사를 한다고? 네네네. 옛날에 서점까지 했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니 왜 배우가 출판사를 해? 이렇게 질문하는 분 많죠. 많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이요. 재밌어서? 네, 왜 그걸 왜 해? 책이 그렇게 좋아? 뭐 이러면 전 그렇게 다독가도 아니고 뭐 삶의 어떤 한 파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책이 가진 물성이나 그 온기나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좋아서 끼고 사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정도로 좋아해? 라고 하면 사실 그거 조금 자신 없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그럼에도 그냥 뭔가 익숙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방을 할 때도 그렇고 출판사를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원대한 계획, 포부 같은 것들이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들이었거든요. 그때. 특히 출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도 못 정해서 무제라고 지은 거죠. 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굉장히 좋은 뜻이 있던데. 그거는 그거 이제 뭐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그 출판사 이름을 정할 때는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넣자니 너무 간지럽고 빨리 만들고는 싶은데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우원북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때는 그 별명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구나. 그래서 그냥 몰라 귀찮아 하고 이름 없음, 그러니까 제목 없음 하고 무제 하고 그 마포구청 가서 그냥 낸 거예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저희 회사의 방향성 그것들은 사실 첫 책을 만들면서 그 첫 책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전혀 몰랐는데 어쩌면 나는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도 말하고 싶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절실한 거면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내면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출판사 이름도 무제니까 마침 잘 됐다. 나는 이 책을 만들면서 나한테 꽤 큰 울림이 있었고 그러면 내가 무제라고 이름 지은 이 출판사도 그 이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스피커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하고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그 나중에 방향성을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기에는 너무 그게 잘 붙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놀라워요. 그렇죠.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 이런 그런 거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아예 향후 1년 정도는 영화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연기를 당분간은 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기를 이제 올해 10몇 년 넘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랑도 받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연기를 하면서 생겨났던 어떤 뭐 습관, 태도 이런 게 몸에 너무 붙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멀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데 박정민처럼 지금 막 그 사랑을 받는 그 절정에 있는 배우가 갑자기 1년을 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쉬겠다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책을 이렇게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계속 해오던 일이지만 그래서 출판인으로서 1년 동안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1년 동안 쉬겠다라고 말하고 쉬는 게 사실은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그런 욕구를 느낄 텐데 근데 그거에서 실제로 실행해서 1년간 연기를 안 하고 완전히 딴 일을 한다? 그런 배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일단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단계에 잠깐 가 있을 때 인력이 있을 수 있고 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력이 있다면 평상시에 영화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만드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책을 하고 싶어서 연기를 쉴 거야 라는 인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10몇 년간 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청력으로 나를 밀어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출판일 있잖아 해서 출판일 할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정확히 후자입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후자입니다. 1년 정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조금 됐어요. 3, 4년 정도 됐는데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그 마음이 이것마저도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쉬는 명분이 없었는데 거울을 보는데 나도 익숙한 표정을 제가 짓고 있는 거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표정.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이거를 어느 영화에서 봤지? 내가 어느 영화에서 이 표정을 쓰고 있었지? 그럼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제약이 하나도 없는 박정민으로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영화에 나오는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새로운 표정이 없는 거야? 라는 약간의 위기감 같은 게 좀 들었어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이거 쉬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날 갑자기 한 거예요. 네. 그게 작년 저기 작년 유토피아라는 시리즈 찍는 기간에 집에서 그냥 느꼈던 그건 일이에요. 배우로서의 위기감이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위기감이에요? 배우로서의 위기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배우 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랑을 받고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겠지만 그냥 제 바람은 그래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는 어떤 뭐 나름의 장래 희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 거울 속의 저 얼굴로는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그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우선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기를 좀 쉬어야 되겠다. 연기하는 것을. 그리고 뭔가를 좀 다시 주워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그냥 일부러 내가 어떤 표정을 공부해야지, 네. 표정을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얻었던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으니까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많이 꺼집어내고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뭔가를 좀 주워 담자. 예, 그러니까 뭐 뭔가를 쉬면서든 뭐 딴 거를 하더라도 다른 습관과 다른 감정과 다른 버릇과 진짜 하다못해 내가 진짜 수건 사업처럼 미뤄둔 비염 수술이라도 해보자. 네. 그럼 내가 뭐가 바뀔까? 네. 또 궁금했어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려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온전하게 떨어져 있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진짜 이제 박정민 씨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이제 팬으로서 아는 거고 뭐 평론가로서 아는 건데. 네.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박정민이라는 이 파수꾼 때부터 네. 저 배우 하면서 계속 봐왔던 배우에 네. 대해서 배우로서도 놀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놀라는 예. 부분이 있는데 후자를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 직업에서 혹은 내 삶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한테 1년간의 시간을 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더군다나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연기 경력이 좀 약간 물러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네, 그렇죠. 인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절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시절이실 그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1년을 더군다나 그냥 뭐 요즘 살짝 이렇게 좀 영화계도 요즘 핫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1년 쉬고 네. 그 1년도 지금 화끈하게 출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결단력과 실행력과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저의 어떤 단점도 나오는 건데요. 어떤 숙고하지 않아요. 아, 그 순간에 밀려 들어온 생각이 막 있으면 그냥 결정해 버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은 저에 대해서 살짝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숙고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들 안에 풍덩 빠졌을 때 어쨌든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네. 하면서 가끔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의 그런 습관들, 그러니까 막 장고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좀 탓할 때가 있는데 나름 또 매력도 있어요. 그런 선택들을 할 때마다 저한테 갑자기 막 닥쳐오는 그 네. 미션들이 네. 막 그걸 뛰어넘을 때 성취감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아니 일단 인생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하고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약간 송몽규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그러네요. 윤동주에 네. 비해서 송몽규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네. 갖고 있는 약간 행동주의자적인 그렇죠. 네네. 그런 것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런 것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옷도 약간 교복 비슷한 거 입고 오셔가지고. 제 요즘 미는 패션이에요. 약간 출판인처럼 하고 다니는. 더 송몽규 같아요. 예, 남방 입고 다니는. 네. 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에 관한 질문들을 예,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가장 먼저 당연하게도 파수꾼. 예. 네. 그 이전에도 단편 영화를 찍으셨지만 장편 영화로는 이제 그 그쵸, 데뷔작, 사실 데뷔작이라고 봐야죠. 예. 데뷔작으로 파수꾼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운은 대체 어떤 거야? 거의 뭐 첫여름 완주로 김금희 작가를 만나는 운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상 그때 저의 상황을 표현을 할 때 반강제 데뷔라고 표현하거든요. 반강제. 네. 전 데뷔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영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었거든요, 학생. 그리고 그거는 무슨 상업 영화처럼 뭐 딱 갖춰놓고 뭔가
이거 하면 나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파수꾼이라는 영화는. 네. 심지어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는데 예 여보세요 하니까 예 저는 그 윤성현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요? 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니는 윤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한국영화 아카데미 제일 했었어요. 저는 그때 뭐 한예종 다닐 때니까. 그러네요. 네, 영상원이 이제 막 나왔을 때니까. 라이벌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아카데미야 이러고. 근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영화 하나 준비하는데 오디션을 좀 보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오디션? 그래서 가서 그냥 대충 보고 왔어요. 아니 뭐 피식대학처럼 하셨겠죠. 네. 그거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 기대 없이 찍었던 영화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그 준비하는 모습과 뭐 재훈이 형이랑 준영이랑 뭐 이제 저희 배우들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좀 애틋해서 이 영화가 만약에 나왔을 때 좋은 평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저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무슨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회사가 생기고 데뷔를 해서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이거는 전혀 아예 기대조차 없었던 시작점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독대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날까지 그게 사실은 데리고 온 거죠. 그게 시작점이었던 거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배우든 아니면 감독이든 시작점에서 특히 이제 경이로운 눈으로 발견했을 경우에 저 같은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도 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애착 같은 게 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 그때 제가 메모했던 걸 찾아봤더니 배우를 캐스팅하는 비용이 518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찾아봤더니. 많이 들었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배우 전체 다 합쳐서 개런티가 518만 원이에요. 뭐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당시엔 그렇게 자료들이 제가 이제 메모했던 것이 저는 얼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그래요? 얼마 받으셨어요? 저 40만 원 받았어요. 제작비에 거의 8%를 받았어. 네, 저 40만 원 받았어요. 출연료에. 제가 주연 배우 중에 가장 많이 못 받았을 거고요. 40만 원 받았습니다. 한 턱 내면 다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한 턱도 못 내죠. 그 40만 원 그걸로 그 기름값하고 끝났죠. 그랬군요. 그런데도 당시를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회고하시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뿌듯해하고 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촬영 현장에서 영화 현장을 제대로 처음부터 즐기셨던. 더군다나 다 초짜 아니에요. 나쁜 말로 하면 다 초짜죠. 그렇죠. 배우들 뭐 감독들 다 초짜일 텐데. 누구 하나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었고 PD님이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PD님도 30대였던 것 같고 녹음 기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셨다.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강봉성 기사님이라고. 그 녹음 기사님 빼고는 진짜 다 초짜였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너무 젊죠. 네, 너무 젊죠. 그래서 그 힘이 사실 파수꾼을 만든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투박함,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믿음,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두가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영화를 찍을 거고 연기는 이렇게 할 거야. 몰라.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 몰라. 그런 태도들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에너지들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맞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영화가 좀 거칠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영화에는 진심이 있을 텐데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진심의 강력한 힘에 내가 도취된 느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년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의 어떤 유전자 같은 거로 이렇게 아예 들어가 있는 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이라는 영화는 저도 지금까지도 너무 이제 그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작품이 됐고 또 한국 독립영화사의 역사를 봐도 돌이켜서 생각하면 파수꾼이 결정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영화 자체 안에서도 있지만 영화가 이제 풀리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맞아요. 소개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집이라든지 등등까지 사실은 파수꾼이 굉장히 거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고 무엇보다도 그 영화가 한국에서 지금 대들보 같은 배우들을 내놓는 어떤 산실 역할까지 했잖아요. 많은 배우들이 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파수꾼의 첫 집이를 제가 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이라는 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압구정이었는데 압구정 CGV 뭐 지하에
거기서. 네. 그래서 거기 객석에서 관객들이 꽉 찼는데 관객도 지금 너무 좋은 영화들을 봐서 다들 도취가 상기돼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처음 그 집일 하니까 감독부터 배우들까지 다 어떻겠어요. 지금이야 뭐 박정민, 이재훈 하면 와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 그랬는데 방금 전에 영화를 봤던 영화 속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막 야구공 던져주셨잖아요. 맞아요. 야구공 던져요. 그래서 야, 저 짧은 거리에서 야구공 던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사고가 없었죠. 그 배재기 배우인가요? 네. 그분은 이게 약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포물선이 아니고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거 맞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제가 혼냈죠. 그래서 그렇게 던지지 말라고. 아니 그 당시에 거기 온 사람들은 약간 무슨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과장되게 비유하면 비틀스가 초반에 약간 동네 술집 같은 데서 지하에서 또 캐번이라는 데서 연주했었거든요. 무명일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 같은 심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그때 거기 있었어요. 이런 느낌. 근데 그날 끝나고 이제 동네에 이제 베를린 호프라고. 그렇죠? 허름한 호프집에 가서. 맞아요. 네,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과자랑해서 맥주해서 간단히 애프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너무 재능 있고 활기찬 특히 새 배우를 봤으니까 또 감독도 감독이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말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막 말을 붙이는데 이재훈 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제 왼쪽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왼쪽에 박정민 배우가 대화를 거의 안 하셨어요. 제가 진짜 저 진짜 조용한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우원박이 그렇다니까 누가 믿어. 이거 다 뺑기잖아. 근데 그때는 정말 약간 낯을 가리신 건가요? 네, 낯을 좀 가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전부터 선생님의 팬이었고 제가 저의 그 우상, 그러니까 저의 스타를 만나면 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전 아직도 송강호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인사만 하고 잘 지내셨어요? 하고 완전 자꾸 채우고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 이게 무죄라는 이름을 그냥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의미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진짜 대단한 화술이 있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왜냐하면 전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철이랑 항상 시네21 나눠서 보고 그 선생님 쓰시는 글들 다 나눠서 보고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 영화가 뭐라고 와서 GV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놀라웠죠. 믿고 싶잖아요. 믿어주세요. 다음 영화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해서.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2016년도에 동주가 나오면서 사실 제목은 동주지만 영화를 보면 동주와 몽규예요. 실제로 두 캐릭터를 맞세우는 방식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고 비중도 굉장히 사실상 두 사람이 분점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송몽규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파수꾼의 백희랄 때도 연기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사실 그 영화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연기하는 건 이재훈 씨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기태라는 캐릭터 앞에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강단을 보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인물이 사실은 백희잖아요. 그런 데 대한 감탄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송몽규를 보면서 와, 박정민이 이런 배우구나 라고 이제 처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 발견의 기쁨 재발견이라고 해야겠죠. 어떠셨어요? 동주가 너무 중요한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작품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준익 감독님 영화가 최고 재밌대요. 항상 동주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드시니까 그렇겠죠. 항상 이준익 감독님이 최고래요. 그 정도로 저의 인생을 어쨌든 또 한 번 뒤집어준 작품이죠. 동주는. 사실 그 전까지 성과가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주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정말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성과를 찾아다녔었어요.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날 알아줄 거야. 라는 어떤 그 기준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성과가 미미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계속. 반포기 상태로 있다가 동주라는 영화를 만난 거고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영화 제목은 시인이었었어요. 이준익 감독, 신현식 감독님이 쓴 시인이라는 시나리오였고 송몽규 선생님 역할을 이제 제안 받았을 때 이 영화도 사실 그때 막 내 인생을 바꿀 거야라는 생각은 사실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작은 영화고. 그랬었죠.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작은 영화고 뭐 하늘이는 그때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로 큰 성과가 있던 배우였지만
어쨌든 제외하고는 또 배우들이 그렇게 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지 않는 영화였으니까 그래 뭐 이거까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인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용종에도 막 갔다 오셨잖아요. 네, 뭐 용적에도 갔다 오고 뭐 묘소에도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책들도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뜨거운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제가 내가 나한테 어쨌든 이준익 감독님이 이런 기회를 주다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기회의 느낌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 네, 실존 인물이고 우리가 몰랐던 실존 인물인데 이걸 소개를 처음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소개는 아니겠죠. 언젠가 있었겠죠. 근데 영화라는 매체에서 송몽규 선생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영화에서 처음 송몽규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야 하는데 이 인물이 굉장히 큰 인물이니까 이제는 그때는 압박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까지도 다다를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쨌든 결과물로 잘 완성이 됐고 데뷔한 지 5년 만에 신인상도 받게 해주고 백상에서도 받고 청룡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또 내 인생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신인상 30살에 5년 데뷔한 지 5년 됐는데 신인상 받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며칠 전에 성일이 형이 41살에 신인상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실은 났다. 성일이 형도 야 이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틀린 것도 없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축하해드렸는데 원래 문화예술계가 다 그래요. 출판계에서도 젊은 작가상 이렇게 몇몇 맞아요. 40대 작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민망함이 그래도 한꺼풀 꺾였죠. 그 송몽규라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윤동주는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맞아요. 독립운동가 송몽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박정민 씨, 이준익 감독 이런 분들 때문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영화 외적으로도 일을 하신 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송몽규라는 인물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연기를 해내신 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당시에. 초반에 보면 이 인물이 굉장히 장난스럽고 막 장난도 잘 치고 막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소년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일본에 넘어가서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거의 사자우잖아요. 인물의 어떤 위험 같은 것을 연기하는데 장난기와 위험이 한 인물에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이제 투옥된 상황에서 서명을 해야 될 때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혐의를 보면서 그 일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자문자답하면서 일본어로도 대사하고 이제 우리말로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책임감만으로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처음 이제 감독님이 오라고 했을 때 찾아갔을 때 일부러 또 이렇게 동그란 안경 끼고 가셨다면서요? 가르마 타고. 가르마까지 이렇게 하고 송몽규처럼 보이는 안경 쓰고 아니 오디션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그 나를 캐스팅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준익 감독님. 저는 항상 오디션을 보면 그렇게 뭔가 조금 맞춰서 입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예전에 뭐 감기라는 영화 촬영할 때는 그 오디션 볼 때는 군복 입고 가가지고 저희 매니저 끌고 들어가서 매니저 멱살 잡으면서 연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성실하시네요.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된 게 너무 다행인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해도 잘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어떤. 오늘은 그럼 출판인 그 컨셉의 복장이세요? 네, 이것도 출판인.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 후드티 입고 올 수 없잖아요. 출판인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또 하정우 선배님 나오시는 거 보고 뭐 해수영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영화 배우처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오늘 출판인처럼 하고 나와야지 하고 나온 거죠. 아무튼 뭐 그때 오디션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감독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나 너랑 같이 하려고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놀랬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확신이 감독님은 파수꾼도 안 보셨어요. 그럼 뭘 보고 전설의 주먹 너무 놀랍게도요. 신촌 좀비 만화라는 그 당시에 그 류승환 감독님, 한지승 감독님, 김태용 감독님이 그 영진위에서 지원받아서 3D 단편 영화 옴니버스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를 시사회 때 보신 거예요.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없어요. 저희 팬들 말고는. 저도 못 봤어요. 그 3D 단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고 쟤 누구야? 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동주라는 영화에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저를 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화를 봤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심지어 이준익 감독님. 그래서 아직도 좀 안 믿겨요. 이준익 감독님이 정말 행동주의자시잖아요. 맞아요. 일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맞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감독님의 어떤 확신 덕분에 송몽규가 완성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배우가 이제 한 인물을 연구할 때 얘가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해? 성격상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나는 이 인물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면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감독님한테 제가 뭐가 대본이 잘 안 풀려서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 게 이준익 감독님이 처음일 거예요. 왜 송몽규 선생님이 이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하고 갑자기 일본으로 넘어가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드려서 감독님 전 이 캐릭터의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정민아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 확신이 생기니까 제가 이 연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답이 없었으면 아마 이거랑 버무리려고 어중간한 선에서 만나는 연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혼자서. 근데 감독님께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은 다 그래라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한 대 얻어 맞은 느낌이었어요. T가 F한테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탁 얻어 맞고 확신이 생기고 이제 이 장면에선 이런 거, 이 장면의 목적은 이거 하니까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파수꾼으로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동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박정민의 진정한 초석이 놓인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연기. 예를 들면 그 전후에 했던 영화들 보면 전설의 주먹에서는 이제 권투천재로 나오니까 권투 도장 다녀야 되죠. 그쵸.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거기서는 또 이제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타짜에서는 또 카드 잘 그리셔야 되잖아요. 변산에서는 또 래퍼 했었잖아요. 또 가사도 다 쓰셨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각각의 분야잖아요. 근데 배우는 아무리 자기가 본인이 그걸 노력을 해도 그걸 1년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 기간이. 기껏해야 몇 길어봤자 개월. 6개월에서 9개월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게 이제 배우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 천재로 나오잖아요. 수학 천재, 뭐 권투 천재, 막 피아노 천재. 그렇죠. 근데 수학 천재 같은 것들을 영화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적. 이렇게 하면 수학 천재처럼 보이겠지라고 구성을 짜잖아요. 거기서 조금 확장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왜냐하면 연극이 아니어서 실제로 우리가 피아노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복싱 경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난이도가 팍 떨어져요. 그 순간 이게 제약이 하나씩 없어지면 이걸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면은 그 난이도가 탁 떨어지고 이건 편집이 가능해 하면 난이도가 툭 떨어지고 난이도가 떨어져요. 저는 또 누군가가 들으면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게 연기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는 사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반에서 만질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지금 막 이렇게 여기서 제가 피아노 치는 연기를 막 하고 여기서 요걸 딴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께서 만 있어도 제가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영화잖아요. 맥락이. 제가 과제가 많은 역할들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전문가들처럼 막 이렇게 해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만 하면 뭐 재밌게 또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 것은 실제로 치시는 거고 곡 중에서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로 친 거를 그대로 녹음해서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피아노 줄을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요. 아예 끊어놓는군요. 아예 소리가 안 나고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죠. 그건 뭐 당연히 불가능해요. 핸드싱크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그렇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반 10개를 치면 한 6개 틀려도 그렇게 보여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충 그거를 정확하게 치겠다라는 강박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흐름이 중요한 거죠. 흐름이 중요한 거죠. 손의 위치와 손가락의 모양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정확하게 내가 돌을 쳐야 돼라고 접근하면 아니 심지어 실제 연주자가 와도 한 번에 다 치세요라고 하면 못 치는데 뭐 실제 연주자들도 네, 틀리잖아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막 연습하다가 진짜 쉬운 악보 뽑아가지고 집에서 그거 막 뚱땅뚱땅 연습하면 정말 제가 피아노 천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예 피아노 못 쳤었던 사람인데 네. 그래도 악보를 볼 줄 알게 네. 되고 저걸 어떤 손으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네. 내가 천재라고 믿게 돼요. 그 순간.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너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히려 그것을 연습해서 피아노를 그만큼 잘 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저한테는 흥미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바를 찍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사바에 등장했던 그 인물 광목인가요? 네, 광목. 광목이죠. 네, 네, 정나한이라는 인물. 네, 이름이 이제 이름을 네. 두세 가지로 나오니까 네. 그 인물 연기하는데 그 사바라는 영화를 이제 박정민 씨 위주로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영화에서의 박정민 씨 얼굴이 가장 그동안 하신 연기 중에서 가장 차가워 보여요. 사실 이제 박정민 씨를 지금 바로 앞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배우가 있으면 나란히 저희가 앉는 그런 자리에다가 오늘 일부러 세팅을 바꿨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출판인 컨셉. 그러네요. 그렇죠. 예. 배우랑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컨셉 때문에 계속 얼굴을 뚫어져라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서 굉장히 얼굴이 배우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이제 얼굴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차가운 얼굴처럼 보여요. 예. 근데 그게 특히 사바에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사바를 한번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굉장히 아픈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아픈 인물이고 사실 사바가 저한테 되게 고마운 영화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나온 영화 중에 뭘 제일 좋아해? 라고 하면 저 사바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건 의외네요. 네. 왜냐하면 영화의 어떤 작품성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냥 그 영화가 저한테 해준 역할이 있어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 영화를 찍을 당시가. 그래서 그냥 뭐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했었어요. 사람 자체가 그 당시에 약간 맛이 가 있는 상태였다고 해야 될까요? 촬영 초반에 1회차를 찍고 감독님이 촬영을 다 끝나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민 씨 일로 와봐요.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촬영을 빼줄 테니까 어디 따뜻한 나라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네. 야. 왜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갔다 오라고 장재관 감독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 와서 실제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요. 베트남 갔다 왔어요. 진짜 좀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다음 회차부터는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무슨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걸 안다는 게. 네. 저 감독이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영화 안에서도 내가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믿음 같은 게 생겼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그냥 절제를 하려고 했고 자제를 하려고 했고 감정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장지현 감독님 그런 그 교주 같은 영화들을 찍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사람을 이렇게 확 정신적으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첫인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저한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검은 사제들의 감독이잖아요. 네네. 가면 저는 선생님 같은 감독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뭔가 딱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 매 감독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시골에 나쁜 형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시골에 그냥 이렇게 나 괴롭히는 형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민 씨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감독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첫인상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의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약간 진짜 동네 형 같은 사람들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오히려 PTSD 와가지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하다가 두 번째 만나러 갔는데 오늘은 자기가 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해. 아니 무슨 강의를 해요? 갑자기 화이트보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부터 내가 강의를 할 거니까 잘 들으래요. 그랬더니 이 사바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짜 무슨 학원 선생님처럼 쫙 설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 사람한테 설복 그냥 감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저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영화를 찍겠다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 받는 정규 교육까지 다 받고 온 거예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니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1차 믿음이 생겼었는데 촬영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저의 그 우울함을 발견한 그 사건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네. 뭔가 믿음을 주는 그 감독을 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녔었냐면 네. 나 지금 되게 영화 찍는 것 같다고 하고 다녔었어요. 네. 네. 영화 찍는 것 같다. 네. 오히려 영화 찍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네. 나 진짜 영화 찍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되게 기분이 좋다고.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저를 치유해 준 게 좀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야 하면 사실은 사바를 얘기하죠. 장재현 감독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지만 이렇게 방송 나오신 걸 보면 네. 덕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주변을 네. 이렇게 포용하는 것 같은. 굉장한 덕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투만 고치면 말투만. 아니 근데 의외로 오히려 첫인상을 살짝 밑으로 깔아놓고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네. 오히려 더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면 그게 더 강렬한. 저는 진짜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사실 뭐 말투 이런 거는 농담이지만 네. 전 진짜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파면은 캐스팅 안 했대요? 다음 것도 안 할 것 같던데.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배역에 어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한번 농담처럼 여쭤보고 싶어요. 사바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네. 근데 영화가 막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영화를 파묘를 찍어서 1,000만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방금 전에 나는 저 사람과 바로 직전 영화가 영혼의 교류까지 느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갔는데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영화를 찍었는데 어쨌건 나는 참여를 안 했는데 1,000만이 넘었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네.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우선 기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제가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했던 근데 것 이리 같은데. 갈면 말하세요. 아니 제가 그게 네. 굉장히 그 파묘라는 영화에 네. 제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사바 다 찍고 이제 편집하실 때 감독님 다음 거 뭐 하세요? 하니까 두 개를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래요. 네.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는 뭐 어떤 뭐 이런 내용이고 하나는 묘를 팠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봤는데 막 첩장이 많아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관 밑에 관이 하나 더 또 있는 있고. 거야. 거기서 갑자기 도깨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앞에 거 하시라고. 파묘 이상해.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랬거든요.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랬나 봐요. 에이, 좋다 그거- 그랬어야지. 그거 저 별로라고. 네. 그거 재미없다고. 이거 하시라고. 이게 더 멋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파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재미없는데 하는데 영화가 나오는데 1,000만 관객이 막 저는 그 영화를 늦게 봤어요. 좀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막 엄청 잘 될 때 봤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어떡하지? 너무 막 나의 식견이 이렇게 부족한가? 저 되게 재밌게 보고 나왔거든요. 네. 전화했죠, 안우영한테.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저의 미천한 이 네. 식견으로 괜한 판단을 드려 죄송하고 네. 좋은 영화 봤다고. 그래도 저는 사바가 더 좋습니다 네. 하고 끊었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박정민 씨가 이런 연기를 하고 너무 놀란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다만하게 수고하셨어요. 네네. 바로 202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연기의 파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정민 씨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연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캐스팅을 한 사람이. 네네. 근데 그분은 아니 이전까지의 송몽규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사바의 광목이라든지 아니면 파수꾼의 백희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걸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홍원창 감독님 영화였고 네. 제가 홍원창 감독님 데뷔작도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만나면 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다만학에서 구하소설한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나와요? 근데 정민 형을 지금 뭐 정민 둘이 나오는. 예, 황정민 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겠다. 저 할 거 없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막 이러셨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있다가 감독님이 사실 내가 그때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좀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조연이니까 이게 제안하는 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또 조금 파격적인 역할이고 하니까 감독님은 이제 뭐든 맡기면 잘할 것 같으니까 나는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알겠습니다. 제가 대본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대본을 봤어요.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또 특유의 장고하지 않는 그 습관. 재밌겠는데?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거 잘하면 상 받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심지어. 네. 이거 잘하면 상도 받겠는데? 해서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랑 또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모두가 반대했었어요. 딱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황정민 형님 한 명이었어요. 난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저 그냥 할래요 하고 한 거거든요. 제가 특히 좋아했던 장면은 많은 분들도 그 장면을 좋아할 텐데 이 봉고차 같은 거 타서 옆에 태국 사람 앉아 있어서 태국말로 이렇게 찝쩍거릴 때 네네네. 짜증내면서 이렇게 네네. 그때 이 손동작 네네네. 상대방 허벅지에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짜증내는 네네네. 앞에 봐 이 병신아. 그치. 이게 들으니까 막 지금 막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연기 유이인가요? 유이. 네, 유이를 연기할 때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몸을 이렇게 약간 오그라뜨리시더라고요. 네네네. 앞쪽을 향해서 네네네. 몸이 약간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말린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힐을 신으면 이게 네. 약간 몸의 구조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정한 건 내 안에 여성성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조금 오히려 캐보자라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포즈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몸의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누굴 따라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저만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네, 뭐 사람들에겐 다 이제 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말씀도 그렇죠. 하고 네. 여성성이나 다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혼자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거울을 많이 본 영화가 그 영화일 거예요. 그때는 분장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분장하고 하죠. 옷이라도 입고 하죠. 가발이라도 쓰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역할과 그 역할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감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네. 이 사람은 노래도, 그러니까 춤도 춰야 되고요. 그렇죠. 첫등장에서 뭐 태국말도 해야 되고요. 액션 연기도 있고. 네, 그러면 거기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사투리를 하는 영화에는 사투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무도 제가 유튜브 보고 만들어야 되고 그 태국말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입에다가 다 붙여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상한 거를 누가 모르잖아요. 현장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태국말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오케이인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엄청 거울 앞에서 막 연습하고 제가 제일 많이 연습했던 영화가 아마 연기 연습을 했던 영화가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와 저런 연기를 할 때 배우는 엄청 즐기겠다 한편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막 엄청 즐기지만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어딘가에서도 이게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홍경표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셨는데 네. 첫날 촬영하시고 갑자기 뭔가 생각이 변하신 거예요. 저 첫날 정민이는 따고 들어가는 샷이 없어도 되겠다. 그 말인즉슨 네. 무조건 풀샷 혹은 그 원테이크로 찍는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그게 배우 입장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커트가 없잖아요. 네. 그 풀샷에서 그러네요. 골랐을 수도 없고. 네, 그 원테이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다시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민이 형하고 대화를 하는 씬이라거나 OS 샷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심지어 통역사 그 임성재 배우랑 경찰서에서 하는 그 씬도 네. 원래는 경찰 저 이런 씬이었는데 경찰 찍지 마. 정민이랑 임성재만 찍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투샷으로 쭉 밀고 가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초기장을 해서. 찍는다는 거를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찍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나는 이거는 뭐 보완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덕분에 네. 좋았던 건 제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좋죠. AB로 가면 그러네요. 제가 상대방이 대사할 때 나의 반응들을 관객은 볼 수 없잖아요. 투샷으로 쭉 밀고 가면 제가 뭘 하는지 다 보이니까 제가 준비만 잘하면 그러네요. 재밌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약간 마스터샷 비슷하게 계속 찍는 건데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배우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잖아요. 반복 연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해도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연기를 잘하시면 한 번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한 또- 번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네. 못하는 카트를 계속 찍을 필요가 없는 음. 거지만 그런 모든 거 우연에 기대야 되잖아요. 네.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막 그 요즘에 그 여름만 되면 짤이 뜨는 게 있어요. 제가 아우 씨발 더워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여름만 되면 네.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요. 제가 이렇게 아우 씨발 더워 하는 그 네네네. 대사가 네. 그것도 그렇게 한 번에 찍으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 말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는 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대본에도 없었어요. 예, 대본에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을 사실 좀 우연에 기댄 거지만 그런 대사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재미로 또 다가갔다라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영화에서도 그런 평을 받기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 지옥에서도 그런 평을 받기도 하셨고 네. 심지어는 저희 이전에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짜증 연기 베스트를 뽑을 때도 그랬고 예.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 진짜 짜증 연기 이제 양대 거목이 이성균 씨하고 네. 박정민 씨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짜증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짜증 올라오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짜증 낸다고 생각을 내가 짜증 연기를 한다고? 네. 난 짜증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나 짜증 내는 걸 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 정도로 좀 네. 되게 미세한 짜증. 미세한. 네. 아까 이게 저는 아직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저의 어떤 그 연기들을 모아놓고 네. 박정민 여기서 짜증내네 네. 여기서 짜증내네 할 때 이건 짜증이 아니야. 이건 짜증이 아니지. 이건 짜증나. 울분이지. 울분. 이건 분노지. 그러니까 혼자서 집구석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내야 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럴 때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일 텐데. 그렇죠. 예. 근데 분노라는 것은 사실은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분노를 터뜨릴 일은 일이 없죠.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네네. 근데 짜증이란 건 사실은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친한 사람들 옆에서 하루에도 계속 이렇게 그렇죠. 크고 작게 내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짜증이라는 연기를 잘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일상적이면 사실적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분노 연기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격정적이면서도 어떤 드라마틱한 연기를 잘하는 그런 면에서 박정민 씨는 애초에 처음 파수꾼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생활과 밀착된 부분 같은 걸 저는 사실은 느끼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배우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장르적이든 아니든 간에 네. 짜증 연기도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장점이 잘 발휘된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연기들을 즐겁게 봐주신다라는 건 그게 되게 익숙한, 그러니까 공감 간다라는 어떤 또 방증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옥에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사람들한테 막 툭툭거리고 하는 것들이 저거 어디서 본 건데, 저거 되게 진짜 같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장르에서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영화들을 만나서 인물들을 만나면 너무 환상적인 인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예, 그 인물 자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일지언정 어느 정도는 끌고 내려와야 관객분들이 재미를 붙이고 감정을 붙이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인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이제 인물의 어떤 특성, 매력이 만났을 때 뭐 누군가는 짜증 연기라고 하고 누군가는 와 얘 되게 진짜 같다라고도 하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네. 저의 네. 요즘에 느끼는 네. 저의 부족한 네. 면은 그렇다면 진짜 장르 연기를 해주길 바라는 어떤 현장에 가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요. 네. 네. 정말 이거는 그냥 그 영화 안에 가거나 그 인물을 이 관객들 옆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 관객들이 그냥 바라만 보게 놔두는 어떤 인물을 만들어라고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어떤 걱정이 좀 있어요. 그게 그 비슷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연장선에서 지금 떠오르는 건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된 작품이 이제 하얼빈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얼빈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우덕순 네네. 그 독립운동가 네네.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연기가 다 좋다는 전제하에 네네. 저는 한국의 배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 좋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박정민 씨 연기가 나머지 배우 연기랑 약간 다르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나머지 배우들과.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도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나머지 배우들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 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한국사에서 너무 위대한 인물이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고 거대한 일을 해냈던 안중근 의사와 그 주변 인물들을 다루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만들m에 있어서 네네. 노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게 영화 전편에 너무 잘 보이는 맞습니다. 영화잖아요. 네. 그게 그 영화에 약간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주연 배우인 현미 씨를 포함해서 배우들이 다 이 셔츠로 얘기한다면 마지막 단추까지 네네. 채우고 연기하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혼자만 단추 하나 푼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오덕수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 영화에서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양쪽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예. 이제 다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네, 말씀드리는 네, 네. 건데 어떤 배우는 연기를 할 때 그 인물 속으로 소위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그 배우가 그 배우인지를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배우는 어떤 연기를 해도 그게 그 배우가 연기한다는 걸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훌륭한 배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정민 배우는 이 양자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아 그런가요? 거예요. 결국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걸로 제가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젠더 연기를 한다고 트랜스젠더를 만나서 관찰해서 아 트랜스젠더는 제스처가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타입화해서 제가 연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하시고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에서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박정민스러움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본인이 느끼는 어떨까요? 그게 이제 박정민이라는 배우의 대단한 장점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납득이 가야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납득이 안 간다고 저 이거 못 합니다라고는 안 하지만 네. 제가 연기를 조금 더 잘 하려면 내 안에서 이건 분명히 납득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저 인물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고민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알고 있는 감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저 사람의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꺼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런 경험은 없잖아요. 제가 나라를 잃은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뭘 잃었을 때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제 연기는 저부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감정적으로나 어떤 제 목소리나 제 이런 것들은 우선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박정민 특유의 어떤 모습이 나오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박정민으로서 납득이 되기 때문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생각이 대한 드는 것 두려움은 같아요. 없으신 거죠.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냥 오히려 가장 두려운 건 내가 내 안에서 뒤져봐도 그게 없을 때가 가장 두렵죠. 예. 네.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있거든요, 분명히. 네. 제가 모든 인물들의 감정을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척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내야 되는데 네. 그럴 때가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 정답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내가 아예 그 어떤 정답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 인물을 만드는 거니까 네. 겁이 엄청 많이 나죠.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내가 연기를 하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기준이 없을 때가 두렵긴 네. 해요.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즐거워가지고 너무 막 재밌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막 계속 지금 여쭤보게 되는데 네네네. 밀수 얘기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밀수도 진짜 제가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장도리. 예, 장도리. 네. 밀수의 장도리는 그러니까 거물이 아니잖아요. 빌런이죠. 예, 네. 빌런은 빌런인데 어떻게 네. 생각하면 꼭 빌런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제 그렇죠. 조인성 씨가 그런 역할인 거고 예. 잡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있을 때는 동네에서 정말 아무도 이렇게 거물이라고 관심 생각 안 받지 하는. 않고. 네. 근데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그렇죠. 그런 나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더군다나 그 파마머리 하며 네. 입고 나온 또 눈화장 하며 네, 뭐 네, 네. 등등등까지 장도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희를 보면서 느꼈던 그 파격과 충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장도리를 보면서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도리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거침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류승환. 그냥 감독님 따라하면 되는. 네. 그냥 감독님을 따라하면 되는. 이제 그 감독님을 좀 못되게만 표현하면 장도리의 리듬이나 장도리의 말투나 장도리의 어떤 그 행동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류승환 감독님에서 따온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류승환 감독님도 나를 따라해라고도 해요. 네, 이런 부분은 연기 잘하잖아요. 너무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 이제 그건 사실상 류승환을 따라한 박정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걸 따라할 때가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다른 배우들이 조금 샘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류승환 감독님이 이렇게 신나니까 자기를 투영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으니까 신이 나니까 자꾸 뭐 소스를 주잖아요. 편애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장도리를 편애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독님이 막 신나서 저한테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막 받아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되게 제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영화 촬영하면서. 유승환 감독 자체가 인간적으로 매력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빌런을 만든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밀수에서 허다한 그 좋은 장면들 다 기억이 나지만 연기하셨던 특히 이제 제가 너무 놀랬던 장면은 정말 피바다를 이루는 그 이제 액션 장면이 후반부에 등장하잖아요. 습격해가지고 호텔에서. 그래서 문에서 이제 문 열라고 하면서 난리치시. 그때 혀 날름거리시는 연기. 저는 진짜 현장에서 보면서 막 소름 돋았던 극장에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뭐 지문에 혀를 날름거린다가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없고요. 당연히 그냥 하셨은 연기일 텐데 그게 너무 그 인물 같은 거예요. 약간 그 자범스러우면서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뭐 이런 자기가 우위를 잡았다라는 순간에. 맞습니다. 그거요. 감독님이 자꾸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촬영 이제 하면서. 저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여기서 딱 맞고 이거 도마인 거 확인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약 올리지? 우선은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혓바닥이라도 날름거리든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장난식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데? 하고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딱 맞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게 충격적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좋은 거 같은데 이래도 돼? 어울리나? 여기까지 가도 돼? 라는 약간 현장의 그 웅성거림?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제 기자님들이 물어보시죠.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 연기야? 저는 감독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감독님한테 그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시킨 적 없어요. 저 무슨 말씀? 저 그렇게 상스러운 놈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상대한테 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런 상스러운 디렉션을 주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감독님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라고.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건 뭐 다음에 유승환 감독님 모셔가지고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소스를 받아서 따라한 것뿐인데 감독님이 자꾸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시니까. 전 무슨 생각했냐면 그 장면 보면서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서 마오리족들이 그렇죠. 편 알른거리잖아요. 딱 그거 생각이 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물이 그 직전에 또 다른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하신 장면이 이제 조인성과 1대1로 이제 맞붙는 조인성 씨랑 그 장면에서 자기가 이제 센 인물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봤자 잡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다리도 꼬고 있고 손도 찔러 놓고 있는데 다리가 푸시고 손도 좀 빼시고 이렇게 상대가 쫙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위압감으로. 근데 쫄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도 풀고 손 빼면서도 안 넣었었는데. 그렇죠. 굳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도리의 어떤 잡스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있으니까 그 모욕감을 어떻게 생각하면 혀 날름거림으로 상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두 훌륭한 장면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 장면들을 다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장도리는 그냥 류승환 감독입니다. 거기 그 손 이렇게 넣고 있다가 딱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 안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대본에 손 안 넣었었는데예요. 그래서 제가 리딩할 때 손 안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손 안 넣었었는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말투. 그 어지 주는 그 찌질함이 다르다. 손 안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 사실상, 지시까지. 그래서 류승환 감독님이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거고 그 마지막에 유리잔 씹어먹는 것도
저는 되게 멋있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 아수라의 정우성 선배님이 네. 쫙 그 씹어 먹어서 네네네. 그 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씹어 먹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네. 저도 딱 울고 이렇게 보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멋있었구나 하고 네. 가서 딱 봤는데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유리잔이 네. 설탕이잖아요. 네. 이게 딱 쪼개면 네. 가루 이렇게 뭔가 멋있게 딱 쪼개져야 되는데 네.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덩어리가 이렇게 입에 예, 입에 덩어리가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 멋있게 보이고 저는 싶어. 정우성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는데 네. 그게 뚝 떨어져가지고 네. 덜렁덜렁 거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류승환 감독님의 취향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장도리의 모든 장면은 류승환의 취향이 다 버무려진. 그걸 또 그렇게 몸으로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제가 이제 그대로 잘 따라한 저의 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도리는 저는 아직도 떠올리면 류승환 감독님의 어떤 그 디렉션들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죠. 네. 영화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네네네. 드린다면 헤어질 결심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네네. 특별 출연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영화적인 비중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네. 씬 자체가 적고 네. 홍산호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 인물도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로맨틱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가장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굉장히 흉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그 옥상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으면서 박해일 씨한테 하는 대사 보면 무슨 뭐 아니 왜 여자는 왜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자냐 이런 식의 나도 얘기를 쓰레기죠. 한다던가 그 이후에 어떤 아주 낭만적인 말을 하면서 이제 네네. 최후를 맞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헤어질 결심 너무 훌륭한 영화인데 그런 거를 떠나서 배우들이라면 예를 들면 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영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실제로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네. 또 단편 영화에서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헤어질 결심에 출연을 했는데 비중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네네. 매력적이지만. 그렇죠. 그럴 때 약간 어떤 양가적인 감정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까 이거 파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양가적인 감정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아무런 그 양가적인 감정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나 여기 있다는 게 좋다. 네, 그냥 좋았어요. 사실 그게 언제 가장 좋았냐면 네. 그 영화를 하기로 하고 감독님을 만나 뵈러 간 날 감독님께서 이 인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잠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인물을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독님의 그렇죠. 이 인물에 대한 애정.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물을 나에게? 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왜 나한테 이거를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역할이 된 거죠. 첫 만남에서. 그래서 저 여쭤봤어요. 심지어 왜 저를 저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뭐 동주도 잘 봤고 뭐 파스코도 잘 봤고 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가 나온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2개 있지. 그래서 무슨 영화요? 네. 하나는 시동이고 네. 하나는 변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네. 왜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런 영화를 좋아해. 이러시면서 네. 막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의외였어요. 음. 아니 박찬욱 감독님이 하다못해 뭐 사바라든지 네. 왠지 박찬욱 감독님이 볼 것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안 볼 것 같은 영화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고 감독들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가 봐요. 아까 그 이준익 감독도 골라낸 영화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 본인께서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좀 놀랬고 네. 그리고 나서 홍산호 재밌게 찍었죠. 거의 첫 회차였을 거예요. 네. 그 영화의 첫 회차. 가서 그들끼리도 아직 서먹할 때 특별 출연하는 애가 가가지고 한참 뛰어다니다 온 건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감독님도 뭐 좋으셨겠죠. 그러니까 다음 것도 같이 하자고 해주셨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차후에는 뭐 영화에 꼭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또 다른 또 면모로 박찬욱 감독 영화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전란도 그랬고 아무튼 그렇죠. 그 인연이 이제 전란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좀 신기해요. 라트비아에 있을 때 연락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언제 오니? 그래서 며칠 날 갑니다. 그러면은 며칠 날 만나자 그러시는데 깐누벅이 왜 나한테 만나자고 하지? 네. 왜 밥 먹자고 하지? 네. 헤일이랑 같이 해서 만나자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아니 박찬욱 감독님이 왜 나랑 같이 밥 먹자고 하지? 기분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좀 신기했어요. 네. 네. 너무 팬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제가 꿈을 꾸게 된 어떤 계기가 되어준 감독님이신데 그래요. 네. 네, 그런 감독님이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게 사실 뭐 영화 안 써줘도 저는 지금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저는 네. 신기하니까 제 인생에서. 잠시만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법 궁금하신가요?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예요. 진짜?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품권 가입 혜택은 물론 온라인 전용 추가 할인까지. 이거 어디서 가입해요? SK 브로드밴드 비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박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과 매혹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음. 하나가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방송을 잘 챙겨보진 못하지만 네. 사람들이 박정민 씨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면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하, 네. 그 배도라지의 이제 크루의 예. 일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SNS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 SNS는 안 하죠. SNS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어디서 본 바에 따르면 이제 사고 칠까봐 실수할까봐 네, 네, 네. 라고 말하시는 분이 네. 이런데 방송 나가서 막 5시간 동안 채팅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서 스트리머 방송들에 굉장히 진정으로 즐거워하면서 같이 어울리시잖아요. 침착맨, 맞습니다. 뭐 단군 이런 분들 네네네. 친하시면서. 네네. 단군도 아시네요. 그럼요, 알죠. 제가 단군 항상 단동진 하면서 단동진도 네, 알죠. 어둠의 이동진 내가 맨날 이런 네. 놀리는데. 심지어는 그 단군 분과 저를 같이 캐스팅하는 방송에 제의 받아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못했지만, 그렇구나. 네, 뭐 어쨌건, 네. 근데 이제 네네. 그런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 물론 좋아서 하시는.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하고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연인 박정민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면서 막 문자로 뻘소리하고 채팅으로 네. 뻘소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어느 순간 그것들이 좀 막혔죠. 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직업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괜한 말을 했다가 뭐 혹은 괜한 인연을 맺었다가 뭐 이렇게 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주의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배우들 네. 나름에.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게 좀 싫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좋은데 저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져서 나 저 사람이 되게 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그 사람들 만나면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와, 이 사람들 진짜 재밌고 내 취향하고도 되게 맞는 취미들을 갖고 있고 그래 사실상 자연인 박정민이 그냥 영화 배우가 안 되고 이렇게 컸으면 이런 사람들 됐을 것 같은데. 약간 동네 형들 느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랑 놀면서 그냥 웃고 떠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본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줄 만한 어떤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랑 놀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하는 거 재밌겠다. 서로 또 도움도 되고요. 사실 직업적으로도 사실 도움이 안 되진 않다고도 봐요. 어떻게요? 뭐 예를 네. 들면 네. 제가 어떤 영화가 나왔을 때 나 홍보하러 좀 나가게 해줘. 네. 침착맨 방송 나가면. 네, 그렇죠. 엄청나죠. 물론 네. 침착맨이 가장 큰 채널이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형들 시사회 초대해서 그 형들은 시사회 와서 영화도 보고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연예인도 보고 하면서 가서 자기 방송에서 몇 마디 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냥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공생의 관계도 맺을 수가 있는 저는 꽤 건전한 건강한 관계다라는 생각도 그게 들거든요. 주목적은 아니지만. 네. 네. 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노는 거를 내가 어떤 나의 직업 때문에 재미를 포기해? 관계를 포기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근데 뭐 포기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 혼자서 그냥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 쉬시고 출판을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사실상 그런 것기도 마음의 태도 같은 것이. 네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난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쓸만한 인간 보시면 사실 글도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처럼 이제 사실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아도 네. 저절로 걸리는 약간 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알게 된 것들. 네네네. 대표적으로 청룡영화상 같은 거에서 시상식 하실 때 네. 시상자로 나오셨는데 일부러 대본인 걸 티내서 읽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골 기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장난기로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네. 배우가 아닌 네. 박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진지한 게 싫어요. 네. 그게 약간 어색해서?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네. 진지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진지하지 않고 싶어요. 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따뜻하게 즐기는 자리니까. 네네네네. 뭐 시상식장도 그렇고요. 뭐 어느 무슨 유튜브 방송을 나가도 그렇고요. 내가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선 한없이 진지하지 않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진지할 때도 그냥 갑자기 한 번 정도는 네. 웃음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웃는데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그 웃음이라는 것, 유머라는 것을 제가 그거에 되게 출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들도 그렇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네. 제가 어디 가서 저의 어떤 애티튜드 같은 네네네. 것들도 너무 진지하고 너무 각을 잡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저보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너무 놀랐는데 무슨 해해 오줌 발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제가 네네. 이제 누굴 따라한 거예요. 누굴 오. 따라한 걸 그거만 이렇게 따가지고 박정민 네. 충격 발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뭐가 무슨 대단한 뭐 갑자기 뭐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누굴 따라한 거예요. 어쨌든 네. 그렇게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즐거우시죠.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사실은 맥락 없이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죠. 예. 저는 네. 인터넷 방송 형들 하는 것도 가끔 찾아보고 네. 거기서 그 형들이 만들어내는 밈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 밈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동지의식 같은 그럼요. 것도 느껴요. 밈이라는 거의 속성이기도 네네네. 하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 음.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깔깔깔깔 웃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의문이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속이 다 후련한. 아, 그러세요? 네. 히히 오줌 발사는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그것도 다 궁금했어요. 뭐 이제 청룡영화상도 아, 궁금했고 그러셨구나. 피직대학도 궁금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일부러 쳐다보는 건 아닌데 네네네. 제가 박정민 씨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네네. 저절로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저를 검색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자꾸 이제 그 네. 피식대학 그 야인 시대랑 네. 오줌 발사랑 네. 시상식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겠죠. 전달을 드리죠 유튜브가. 네네네. 네. 오늘 이후로 그쪽에도 저희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했고 즐거웠는데 아, 저도요. 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주 이전만 하더라도 박정민 배우가 지금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네네. 지금 같이 될 거라는 거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뜻인데 네네네. 마찬가지로 10년 뒤가 돼도 저는 박정민 배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네네네. 박정민 배우한테 제가 이제 오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배우들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 일을 천직이고 오래 해야 되고 끝까지 반드시 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네네네. 연기에 대한 거의 이 사랑을 이렇게 퍼붓고서 이게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배우들이 네네. 다. 근데 당연히 연기가 너무 중요한 네네네. 인생에서의 가장 일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박정민 배우는 예를 들면 그게 20년 뒤든 30년 뒤든 어느 순간이 되면 연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태도가 그렇다고 그럴까요? 네네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놀랍게 보이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맞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10년, 20년을 이렇게 지났을 때 일단 그때가 됐을 때 본인이 연기를 계속 당연히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하신다면 달라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를 하는 한 반드시 본인이 가져가야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뭐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태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아니면 떠나실 것 같은. 저는 저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하면서 재밌는 걸 하고 싶고요. 연기를 하면서 사실 연기는 좋아요. 근데 전 배우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죠. 네. 네. 연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 주는 제약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지금 버틸만 합니다. 음. 버틸만 할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언젠가 배우라는 직업이 나를 억누르고 네. 자연인 박정민을 조금 찌그러뜨리려고 하면 저는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그 네. 마음이어야 음. 저도 좀 행복하게 살면서 연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우라는 직업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훨씬 더 오래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순간에는 안 할 각오가 좀 되어 있다 정도입니다. 아유 오늘 대화 같은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지금 저- 한 시간도 훨씬 그렇죠. 네. 저는 항상 파이아키아를 보면서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저게 불러주실까? 라는 어떤 기대와 절망 그 양가적인 감정 네.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약간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네. 이동진 선생님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네. 굉장히 가치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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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는 선생님께서 허투루 무언가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와 내가 저기 나가는 날이 그 이동진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네. 라고 되게 꽤 오랫동안
염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막 고민하다가 뭐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대화 나누고 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재밌는 대화 나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뭐 시간이 금방 지나 다시 또 복귀하실 거고. 네네. 또 훌륭한 영화들 너무 많이 찍으실 텐데. 하정우 선배님처럼 한 번 더 올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2번 방문자 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던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